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건 나는 마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시리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가시리. 가시리라는 이 고려 가요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 일단은 선생님은 가시리 있고라는 말에서 요 있고가 생략된 제목이지만 이 말의 뜻은 가시렵니까? 이 말이거든요. 가실래요? 가실 거예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게 이 노래의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에는 어떠한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나요? 가지 않길 바라는 어떤 미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이별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약간 느껴지는 것이고요. 때문에 이 노래에서는 정말 아프고 쓰린 이별의 감정이 절묘하게 그려진 애절한 노래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노래는 상당히 짧은 형식 속에 이별의 정원을 훌륭한 노래라는 점에서 이별을 노래한 노래 중에서 정말 최고봉으로 꼽히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노래 속에는 화자가 등장하는데 이 화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꼽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화자의 태도가 상당히 수동적이라는 점이 좀 특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수동적이었겠죠. 하지만 이 수동적인 태도와 달리 적극적인 어떤 태도를 보이는 작품도 존재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는 서경별곡과 항상 많이 비교가 되곤 해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가실이라는 작품은 여성 화자가 상당히 수동적인 태도로 이별에 대한 어떤 정안을 나타내는 작품으로서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193페이지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리 있고 나난, 끊을 때 이렇게 끊으면 됩니다. 가시리 있고 나난,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그래서 사실 얘는 의미가 없는 조음구 혹은 여음구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흥을 돋우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의미 없는 말입니다. 이게 여음구 혹은 조흥구라고 보면 됩니다. 여음구와 조음구의 차이가 있나요? 그냥 여음구가 조음구고 조음구가 여음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하지만 얘는 무엇이냐면 후렴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후렴구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게 통일이 용어에 대한 어떤 통일이 확실한 어떤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후렴구는 일반적으로 그 끝부분에 등장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후렴구라 하지만, 여음구나 조음구는 그 후렴구와는 달리 좀 중간 부분, 위치적으로 좀 약간 나누기도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얘네들은 그 의미가 없는 여음구와 조음구로서 나난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위증제가 대평성돼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후렴구의 역할은 우리는 알아야 되겠지. 하지만 위증제가 대평성돼가 무슨 뜻이야? 이건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반복법이 쓰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알아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B, A 구조가 쓰였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걸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여기에서 나를이라는 말이 생략이 됐겠죠.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자,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를 몇 번을 반복했어요. 반복법이죠. 그 다음에 이게 A, 그 다음에 A, 이게 B, 그 다음에 A의 구조로 보는 거예요. 물론 가시리와 가시리꼬는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은 비슷한 내용의, 비슷한 형태의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됐는데, 이게 여기에 완전히 다른 놈이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A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BA 구조는 상당히 민요에서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그 청산별곡 같은 경우에도 AABA 구조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살얼이 살을 낳다, 청산에 살얼이 낳다. 네. 이런 식의 구조들이 AABA 구조라는 걸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의미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면요. 가실이 있고, 여기에 사실 가실이 있고가 생략된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걸 왜 생략을 했냐면 이 음수율, 그러니까 글자 수의 어떤 일정한 규칙을 맞추기 위해서 얘를 생략한 거로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가실이 있고 발이고 가실이 있고 라고 해야 되지만 이 작자가 가실이 있고 라고 3, 2조로 글자 수를 음수율을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더군다나 발이고 라는 말 때문에 얘가 세 글자가 되는데 여기에만 5글자 가실이 있고 때문에 5글자가 된다? 그러면 좀 약간 이쁘지가 않거든. 그놈의 그 음수율이 뭔지 글자 수를 예쁘게 정갈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세 글자로 가실이 있고를 세 글자로 바꿀 필요가 있어. 그래서 있고를 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실있고라는 말을 분석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실이 있고, 그러니까 가다는 동사를 의미하는 가다죠. 어디를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 뭐뭐 하시겠습니까? 할 때 그 시, 주체 높임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 시제를 나타내죠. 있고, 높임의 의문형입니다. 이걸 현대어로 번역하자면 가다죠. 그 다음에 시, 주체 높임이죠. 미래 시제죠. 습니까? 가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이렇게 중세국어의 표현을 한다면 가실이 있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겠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라고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상황은 이미 시적 화자를 버리고 떠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그게 믿기지 않아 반복해서 확인하고 묻는 질문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건 어쨌든 이렇게 계속된 반복된 질문을 통해서 이별의 사실을 거듭 확인한다는 것이죠. 이 확인에 대한 질문이 가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시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곱하기 총 3번을 해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기엔 어쨌든 이것은 단순한 어떤 의문형 질문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언정 이게 속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가지 마세요라는 어떤 속마음이 여기에는 애절한 이별에 대한 어떤 거부, 완강한 거부를 나타내고 있는 애절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죠. 가지 마세요. 겉은 단순하게 그냥 가실 거예요? 라고 그 이별의 사실을 거듭 확인하고 있지만 사실 거듭 확인한다는 것은 가지 마세요라는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쨌든 이것은 일종의 어떤 애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위증질과 대평사인데 지금 요거 1년에서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밑에는 계속 또 반복되니까요. 자, 위증질과 대평사인데 후렴구라고 얘기했습니다. 후렴구. 자, 자습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음률을 맞추기 위한 여음구, 남을 그 다음에 소리 그러니까 남는 소리 구절이라고 봐도 되고요. 아니면 그 반복적으로 그 각 연의 끝부분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후렴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요 위증질과 대평성대라는 부분이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또 보고 있잖아요. 동동과 똑같이 민간에서 불리다가 요런 부분 민간에서 불리다가 요 위증질과 대평성대와 같은 뜬금포가 등장했다는 것은 궁중의 음악 예약으로 편입됐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많이들 보고 있다는 걸 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 보겠습니다. 날로는 어디 살라 하고, 자, 여기에서 그때 당시에 여인들의 어떤 수동적인 태도가 엿보이죠. 이별에 대한. 그죠?
지금 시대적 관념으로 보면은 좀 요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죠? 이때 당시에 여인들의 전형적인 수동적 태도, 좀 지금의 시점에서 보는 그런 여성들의 마인드와는 상당히 다르죠. 요때 당시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이야 상당히 적극적이고, 그죠? 인생의 어떤 주체가 돼서 상당히 자아실현을 많이 하고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여성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요게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엔 요랬어요. 예. 그 다음에 버리고 가시렵니까? 네, 여기서는 뭐 이연에서는 여인들의 전형적인 수동적 태도라고 요것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설명할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3년. 자, 3년을 해석하자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잡사와 두어리만 나난 선하면 아니올세라. 붙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올까 두렵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사실 이 3년은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절제 속 서러움. 그 절제된 그 마음 속에 어떤 그 자신의 어떤 마음의 표현, 그것을 상당히 절제하고 있는데 그 절제 속에 서러움이 상당히 묻어나고 있거든요. 자, 이거를 해석할 때 여기 앞에 이걸 넣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자, 생각 같아서는 붙잡아 두고 싶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은 정말 붙잡고 싶다. 저 사람을 떠나보낼 수 없다. 라는 어떤 미련이죠. 그 미련의 마음 같아서는 이 사람 참 붙잡아 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올세라. 자, 이게 화자가 임을 보낸 이유에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서운하면 아니올까 두려워서 붙잡아 두고 싶지 못하고 보내드립니다 라는 얘기예요. 거기엔 절제가 묻어 있는 것이죠. 알겠죠? 어쨌든 요것 또한 상당히 수동적인 어떤 태도가 보이죠. 그때 당시에 여인의 어떤 사고방식으로는 그게 맞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여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그 남성의 어떤 떠나는 길을 함부로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그런 한계가 좀 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어쨌든 뭐 이미 임께서 떠나신다면 떠나십니까? 가지 마세요. 이게 안 돼요.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꾹 참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때 당시의 여인네들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여인들의 그게 미덕이라고 봤어요. 잘못된 거죠. 예. 근데 그렇게 그 남성들을 위해서 희생을 강요하는 분위기, 그 다음에 좀 약간 수동적인 태도여야지만이 그 여성으로서의 어떤 미덕을 갖추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런 그 일반적인 어떤 전형적인 여인들의 어떤 미덕의 모습과는 반대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붙잡아 버린다면 그 남자가, 그러니까 그 임으로 대변되는 그 남자가 서운해할까봐 붙잡지 못하는 것이죠. 그죠? 아마도 서운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아니올세라 이별인 거죠. 앞으로 영원히 이별을 할까봐 두려워서 보내드린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눈밖에 날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상당히 수동적이죠. 네. 됐죠? 그 다음에 바로 사연 들어가겠습니다. 서러운님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돌아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요 서론입니다. 이게 서러운 님인데 중요한 것은 요 서러움의 주체가 대체 임이냐 아니면 시적 화자냐,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화자 쪽에 좀 더 무게 중심이 기울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서러운 감정을 이미 느꼈을 경우는 이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임도 마찬가지로 화자와의, 시적 화자와의 이별을 슬퍼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는데요. 서러운 감정을 시적 화자가 느꼈을 경우, 임이 아니라 시적 화자가 느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간단하죠. 지금까지 말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그죠? 임과의 이별을 슬퍼하는 경우입니다. 애써 부정하고 하지만 절제 속에서 서러움을 느끼면서 보내는 상황인 것이죠. 그죠? 임과 이별을 슬퍼하는 경우, 아니면은 이 서러운 님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 그대로 임이 서러운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임도 마찬가지로 시적 화자의 이별을 슬퍼하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는 임 보내옵나니 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가시는 듯 돌아오십시오. 요거는 참신한 표현인 것 같아요. 가시는 듯이 돌아오십시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두 번째로 해석을 좀 무게중심을 두어서 해석을 한다면 어쨌든 임은 시적 화자만 임과 이별을 슬퍼할 뿐, 임은 시적 화자의 이별을 슬퍼하는지 슬퍼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상당히 깔끔하게 이별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총총거리면서 떠나간다면, 만약에 발걸음 경쾌하게 총총거리면서 간다면 가는 듯이 금방 즉시 다시 돌아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뭐 좀 더 이해가 쉽도록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대충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뭐 쿨하게 잘 있어 하고 총총거리며 경쾌하게 떠날 때처럼 가시는 듯 다시 이렇게 돌아오세요 라는 바람이 들어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부분 밑줄 친 다음에 화자의 소망이라고 자습서에 써 있습니다. 화자의 소망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간절한 기다림에 정서가 녹아 들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사실 얘는 주제의식이 상당히 함축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마무리로 전체 연의 어떤 정리를 다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년만 적었으니까요. 자, 됐죠? 이제 핵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가요이고요. 그 다음에 서정적이고 체험적이고 희생적입니다. 희생적이라는 게 특징적이라고 했었죠. 그때 당시에 수동적인 태도를 지녔던 여인네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 다음에 주제는 이별의 정한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A불비라는 표현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슬프지만 그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정말 수동적인 것이죠. 그죠? 막 정말 가슴 아프면 가슴 아프다라고 가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이별을 부정해야 되는 요즘의 사고방식과는 달리 이때 당시에는 그냥 꾹 참고 그냥 아프지만 아프지 않음을 표현하는 그런 게 미덕이라고 보는 어떤 그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운율, 외역률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이 있다는 것이죠. 332조로 대체적으로 글자 수가 332조로 끊어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덩어리로 끊어서 읽기 때문에 삼음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 간결합니다. 함축적인 시어로 정말 애절한 사랑의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했고요. 위 증질과 대평성대. 자, 여기서 대는 뭐 사실 요 대자입니다. 근데 이거 쓸 게 없어서 지금 쓸 수가 없어서 중세국어를 표현할 수가 없어서 대라고 썼는데 궁중음악으로 수용되면서 첨가된 것으로 보이는 위증제가 대평성대 큰 의미가 없는 후렴구라는 점. 근데 그 후렴구의 기능을 정리하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율,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일감,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정감, 그 다음에 네 번째 연을 나누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핵심적 키워드만 네 가지만 꼽자면 운율을 형성하죠. 왜냐하면 반복되니까요. 그 다음에 반복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연과 연 사이에 어떤 통일감이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반복되기 때문에 묘한 형태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그 다음에 반복됨으로 해서 이게 연을 나누는 어떤 구별의 어떤 기준이 됩니다.
요 네 가지의 후렴구의 기능을 갖다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열심히 집중력을 흐트리지 않고 열심히 강의 들어준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자, 앞으로도 또 더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